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쪽지 시험은 일단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내용을 정리를 잘 하신 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뭐 이렇게 수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확인을 좀 해보고 쪽지 시험은 그냥 쪽지 시험일 뿐인데 내용과 연관돼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정리를 하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좀 펴보시고 314페이지 거기 노동자의 화폐 환산과 총공급 곡선 있죠?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는데 그 노동 수요 곡선 그 위에 소문자 W니까 실질임금 좀 써놓고 실질임금 그 다음에 노동 수요 곡선에다가 MPL 쓰세요. MPL 노동 생산성 공급 곡선 어떻게 써야 돼요? P분의 P expectation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 자,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물가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MPL이고요. 이렇게 레이버 디맨드가 MPL 노동 공급 곡선은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 이게 노동시장 균형이고 처음에 균형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되겠죠. 공급 곡선을 어떻게 도출을 해? PY 평면에 항상 중간에 이렇게 점선을 표시하라 했어요. 나중에 뒤에 바로 이제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필립스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점선을 표시해서 시작을 하고 이게 Y스타 수준이 잠재산출항 수준이다. 최초의 물가 수준 하나 표시하고 물가 수준 이렇게 물가가 P0에서 P1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여기는 물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노동 수요 곡선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 공급 곡선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물가 상승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명목임금이 올라갈 거고 근데 근로자들 노동 공급자들은 뭐밖에 못 보냐면 이 명목임금 상승밖에 못 보지 요거를 관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을 관찰을 못해. 그래서 명목임금 상승한 것을 뭘로? 근로자가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실질임금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우측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고 산출량도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고용 증가, 산출 증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 산출량이 증가하는 요 산출량 Y 이게 증가하는 이렇게 물가 상승 시 산출량이 증가하는 이런 우상향하는 AS가 도출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진 않은데 요거 잘 여러분 해야 되고 SAS 단기 총공급 곡선이다. 이 단기라는 의미는 이에 착각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단기에만 있다 그런 가정인데 화폐 완상이 장기에는 사라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기에 이렇게 착각이 있다. 단기에. 그랬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명목임금 상승을 실질임금 상승을 착각하니까 공급선 우측 간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 그랬다며요. P0 여기가 P1 P expectation 곱하기 GL인데 얘는 물론 고정돼 있고 기대 물가는 고정돼 있고 요 전체 값이 어떻게 되면 요 물가 상승 때문에 전체 값이 올라가게 되면 요 전체 값이 물가 상승 때문에 전체 값이 떨어지게 되면 요게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요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노동 고용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측 간다 이랬습니다. 이런 점이 최초의 새로운 이런 최초의 P0 A점 최초의 새로운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공급선을 도출하는 방법 첫 번째. 핵심은 여기에 쓰면서 노동자의 화폐 환상 이란 이렇게 써야 되죠. 뭐 의의가 화폐 환상 이란 뭐겠어? 명목 임금 변화와 실질 임금 변화,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이죠. 이게 화폐 환상이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뭐 이게 뭐 화폐 환상 모형보다는 훨씬 더 루카스 공급곡선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T기의 물가를 어떻게 예측하냐. T기의 물가를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이건 기대치인데 expectation이에요. 기대치인데 어떻게 기대한다? T기의 물가를 기대한다. 어떻게 기대해?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 물가를 예측한다. 그러니까 현재가 T-1기가 돼야지 미래는 T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nformation set 혹은 오메가를 써서 T-1기 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T기 물가 요 미래 물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 이게 합리적 기대라는 것이었고, 합리적 기대에서 여러분 특징적인 현상들을 몇 가지 합리적 기대의 특징을 몇 가지 써줘야지. 첫 번째,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단기에는 완전 예견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는 예측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예측 오류가. 이 예측 오류라는 것은 물가 변화에 대한 예측 오류이기 때문에 이걸 물가 인지 오류 이렇게 말하고, 물가 인지 오류 혹은 물가 오인식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 미스퍼셉션 이렇게 부르고, 프라이스 물가의 미스퍼셉션 물가 인지 오류다. 이 물가 인지 오류는 단기에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단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예측 오차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일회적 예측 오차고 예측 오차는 한 번만 나타난다. 두 번째는 예측 오차가 한 번만 나타난다는 것을 체계적인 오차가 없다라고 말하고,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걸 1회 예측 오차가 즉시 수정된다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면 장기에는 예측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장기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장기에서는 예측 오차가 전혀 없어서 사실상 실제하고 기대치가 같아져 버리는 완전 예견의 형태로 간다. 장기에는 실제치와 기대치가 같아서 완전 예견의 형태로 간다. 이게 합리적 기대이고, 루카스 공급곡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물가 P가 항상 신축적이다. 물가가 단기든 장기든 항상 신축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신축적인 물가에 의해서 시장의 불균형이 있다면 시장 불균형이 즉각적으로 청산된다. 시장의 불균형 즉각적인 청산. 또 합리적 기대는 미시 기초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미시 기초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가 루카스가 새 장을 연 새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입니다. 요 네 가지가 뭐라고? 새 고전학파가 뉴클래시컬 요 새 고전학파의 기본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본 가정아,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합리적 기대, 그리고 물가의 장단기 신축성, 세 번째 시장의 즉각적인 청산, 네 번째 미시적 기초, 이런 가정하에서 루카스는 단기 총공급 곡선은 어떻고? 우상향하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라는 총공급 곡선을 도출합니다. 구체적으로 루카스의 공급 곡선을 이 공급 곡선을 도출하면 PY 평면에 요 PY 평면 항상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느 수준이냐면 잠재산출량 수준이에요. Y 스타 잠재산출량 수준. 이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또 물가가 한 점을 표시해서요. 최초에 이렇게 써보세요. 최초에는 물가가 P하고 P 익스펙테이션이 같은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개별 기업부터 볼 거고 개별 기업의 YI, I번째 개별 기업의 산출량은 요 YI, I번째 개별 기업의 이 잠재 산출량, 요 잠재 산출량 YI 스타 플러스 개머 P 마이너스 P 익스펙테이션인데 I번째 개별 기업이 I번째 개별 기업이 예측하는 것과 실제 물가의 차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잠재 산출량과 실제 산출량의 차이 요거의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거를 기업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실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물론 얘와 얘가 처음에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같다면 산출량은 요 잠재 산출량은 항상 실제 산출량과 같겠죠. 그래서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괴리가 전혀 없을 거야. 그런데 단기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기대 물가는 고정돼 있어서 얘는 고정돼 있어서 얘가 다르다면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기대는 최초의 수준에서 고정돼 있다고 한다면 요 실제 산출량보다 요 개목값은 당연히 0보다 큰 값입니다. 0보다 큰 상수값이라는 가정이에요. 따라서 요 가로 안의 값이 어떻게 되니까? 플러스 값이 되니까 개목값도 플러스고 당연히 얘가 얘보다 커지겠죠. 요걸 합해진 거니까. 그래서 요런 상태에 실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요 개목값이 플러스라는 이런 기본 가정 때문에 산출량 Y,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보다 더 높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실제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으면 떨어지고 있으면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이 이런 관계를 보일 거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한데 얘가 개별 기업이라면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썼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확인한다는 차원, 이게 중요한 거니까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고 이 물가 상승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두 가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폐 충격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물 충격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 물가 상승 하락을 화폐의 변화 때문에 화폐 충격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이걸 실물 충격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화폐 충격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 통화량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물 충격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거를 내 제품 가격의 상대적인 인지도 혹은 선호도 이런 거 변화, 내 제품 자사 제품의 상대적인 선호도 변화, 인지도 변화 이런 거를 실물 충격이라고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의 상황이면 기업이 완전 정보가 아니라 불완전 정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화폐 충격으로 인식하지 않고 요 실물 충격으로 잘못 인식한다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화폐 충격인데 이거를 실물 충격으로 잘못 인식한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고용을 늘리거든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내 제품 가격이 떨어졌네. 고용을 줄인다.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을 보지 않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노동 고용이 늘고 노동 고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산출량도 증가하고 얘는 고용이 감소하고 산출량도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 물가 상승 때문에 고용량이 증가해서 산출량이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고용량 감소, 산출량 감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가, 그래서 이런 우상향하는 AS가 도출되는 것이 요 단기 상황이다. 요 단기 상황 SAS, Short-Run AS, 단기 상황이다. 그리고 이 장기에는 이 단기의 오차가 즉시 수정이 되고 장기에는 항상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가 같기 때문에 요 가로 안의 값이 뭐가 되고 제로가 되고, 따라서 실제 산출량, 잠재 산출량이 항상 같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Y하고 Y스타가 항상 같게 돼. 이런 개별 기업의 행동이 시장 전체 기업들의 행동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장기에는 수직의 AS가 도출된다 이랬어요. 요 수직의 AS가 이렇게. 요게 LAS, 롱런 장기 총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정책 효과를 얘기할 거예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뭐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라고 6장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쪽지 시험을 잘 썼냐 못 썼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이제 그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부터 이게 자세히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렇게 복습한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6페이지를 좀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거기 10-1 도표를 좀 보세요. 생산물 시장에 IS라고 써놓고 화폐 시장에 LM이라고 써놓고 외환 시장에 BP라고 써놓으세요. 근데 지금 외환 시장을 안 했어. 외환 시장을 하고 가도 괜찮은데 외환 시장 하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일단 개방 경제로 가지 않으면 폐쇄 경제에서는 생산물 화폐하고 이 공급 측면하고 묶여서 하나의 일반 균형이 형성되고요. 개방 경제로 가면 ISL은 BP로 가고 일반 균형으로 가고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BP 써놓고, 그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함수와 노동시장이 있는데, 노동시장에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있는데 두 가지만 지금 배웠어요. 세 가지 하나 더 했는데 그거는 지금 세케인 작파의 가격 경직성 모형 그거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했고, 우리는 다 확인했어요.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노동시장을 가지를 두 개 쳐가지고 노동시장 가지를 두 개 쳐서 하나는 화폐 환상 모형, 두 번째는 루카스의 공급 곡선 이렇게 써놓으세요. 루카스의 공급 곡선. 자, 우리 목표가 뭐냐고 보면, 목표가 뭐냐고 써져 있냐면 거기 밑에 보세요. 첫 번째는 총 수요 충격, 총 공급 충격은 각각 총 수요, 총 공급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총 수요 충격이다 몇 줄 긋고. 총 수요 충격 어떤 게 있을까요? 총 수요가 뭐야 그 위에? IS, LM, BP. 그러니까 IS,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충격은 다 총 수요 충격이겠어요. 총 공급 충격은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충격이죠. 총 공급 충격. 이게 ADAS 모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두 번째, 거시경제 정책은 총수요, 총공급, 균형 국민 소득, 균형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거시경제 정책하고 총수요 총공급 충격하고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정책 밑줄 긋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것들인데 그걸 총수요 관리정책 이렇게 불러요. 써놔요. 총수요 관리정책.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AD 괄호 열고 PGM, YF, P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수요 곡선은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ISLM 곡선으로부터 도출이 됩니다. 그냥 3번으로 갈게요. AD 곡선의 도출. AD 곡선은 IS 곡선과 LM 곡선 이걸로부터 총수요 곡선이 도출된다. AD 곡선이.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균형 이 IS LM으로부터 AD 곡선이 도출된다고. 요 IS 곡선은 공급은 소비가 가처분 소득 증가함수,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 이렇게 주어져 있어. LM 곡선은 실질 통화량, 화폐, 수요 이렇게. 이걸 연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일식하고 요거 이식해서 각각의 선형함수로 이렇게 표시해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선형함수로 표시하면 Y는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인데 요걸 바로 선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CY 요 CT바 투자는 외생 변수였고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BR. 정부 지출은 G바 고정되어 있다. 이 식도 다시 한번 써보면 P분의 M바 그리고 지난 시간 다 했어요. 화폐 수요의 소득 민감도를 K라 그랬고 KY. 이자율 민감도는 H라 그랬고 HR. 자, 일식을 이식과 연립하면 이렇게 일식과 이식을 연립하면 이식을 다시 한 번만 써서 일식에 집어넣을게요. 어디다가 요 R 뭘로 정리해서 R로 정리해서 H분의 K Y 마이너스 H분의 1 P분의 M바 이렇게. 자, 일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Y는 CY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G 바까지 다 하고 마이너스 B R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도출 잘할 수 있어? 눈으로 쳐다보는 서 있는 사람 안 쓰면 졸려. 가만 쳐다보고 있어. 분명히 졸게 돼 있어.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고 그 과정들을 하나씩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H분의 KY 마이너스 H분의 1 P분의 M바. 소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소득으로 다 정리를 해요. 이렇게. 좌변 넘기면 1-c 플러스 여기가 이제 b 곱하기 h분의 k y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돼. 괄호 안에 넣어서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h분의 b b분의 m 바 이렇게 요 괄호 안에 다 집어넣으면 자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소득 y로 정리하고 요 괄호 묶여 있는 것도 나누면 y는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분자는 1 괄호 안에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요게 총 수요 곡선입니다. 요게 AD 곡선이야. 이 총 수요는 기본적으로 이 ISLM과 요 ISLM 총 수요에는 IS 곡선과 LM 곡선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이 IS 곡선과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이 괄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IS 곡선과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게 들어있어? 조세를 변화시켜도 IS 곡선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변화시켜도 IS 곡선이 움직이고 정부 지출을 변화시켜도 IS 곡선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통화량을 변화시켜도 뭐가 움직여? H분의 B, P분의 M바. 이 통화량을 변화시켜도 IS 곡선이 LM 곡선이 움직이고 요 위에 거는요 IS 곡선의 이동 요인이에요. 얘는 뭐지? LM 곡선의 이동 요인이야. 따라서 IS가 이동하고 LM이 이동하게 되면 AD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AD가 이동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하나씩 다 나눠서 볼 거예요. 이런 것들, 요 텍스하고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을 이동을 보는 게 재정 정책이라는 거예요. 요거 보는 게 뭐예요? 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총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수요에. 이런 것들을 책을 보면서 하나씩 다 자세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집에 가서 여러분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더 도출. 그래야 이제 요 투자 그리고 조세, 정부지출 이런 게 변화가 국민 소득을 얼마나 변화시키냐. 요걸 바로 ISLM에서 뭐라고 하냐면 승수라고 합니다. 이걸 ISLM에서 승수라고 해. 그래서 승수 효과도 다 도출할 수 있고 이 수식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책을 좀 보세요. 일단 337페이지 그 10.1을 보면 총수요 곡선인데요. 총수요 곡선. 총수요가 물가, 정부 지출, 통화량, 소득, 물가, 이건 자국의 물가뿐만 아니라 해외 물가, 지금 YF, PF 이런 것들은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거의 개방경제 모형이에요. 그게 개방경제 모형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개방경제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ISLM BP 모형에 들어있습니다. ISLM BP 모형에. 근데 그건 보지 않았어. 나중에 볼 거고. 거기 PGM 이런 것들이죠. 요 P, 요 G, M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일부를 지금 써놓은 거야. 그래서 총수요 곡선 이걸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이걸 간단하게 총수요 곡선을 AD가 뭐에 영향을 받느냐 그것만 지금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물가, 그 다음에 정부 지출, 통화량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뒤에 많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콜론을 이렇게 붙여놔버리면 이 물가 변화에 대해서는 총수요가 어떤 관계에 있냐. 이 많은 변수들을 다 한꺼번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원 평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는 물가가 변하면 곡선 상에 이동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움직여. 물가가 상승하면 총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하나씩 하겠지만 물가 상승은 총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역관계 있어. 물가와 역관계. 그래서 그 뒤에 10.1 그거 말고 그 뒤에 넘어가 보면 338페이지 338 첫 번째 평면은 ISLM이고요. 이 ISLM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면에 ADAS인데 그 AD의 동그라미 총수요 곡선의 동그라미하고 거기 위에 생산물 화폐 시장으로 써져 있는 그 부분에서 AD로 화살표를 하나 해놔요. 그래서 ISLM에서 뭐가 도출된다? AD 곡선이 도출된다. 그 도출이 거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출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 전혀. RY 평면의 ISLM이죠. IS 곡선 우하향하고 LM 곡선 우상향하지. 평면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ISLM 모형을 먼저 그리고 PY 평면에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거예요. 총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나요? 거기 보니까 우하향하네. 우하향하다는 것은 최초의 한 점을 찍어서 물가가 떨어졌을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지금. 이 관계를 우리가 표시하면 돼. 물가가 어디에서? P0에서 물가가 뭘로? P1으로 물가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총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것만 표시하면 되잖아, 우리가 지금. 자, ISLM 봤더니 물가가 어디가 있나요? 여기 있잖아, 물가요. 여기요. 그 옆에다 한 번 더 써도 되고, 요 물가 여기 있어요.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 여기에 LM 곡선 하나 더, 한 번 더 써보세요, 여러분. 전 쓰기 싫고. 써져 있으니까. LM 곡선 한번 써봐. 수식을.
물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네. 물가하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 발생하고 초과 공급이. 그럼 LM이 우측 가야 돼, 좌측 가야 돼? 응? 물가가 하락해서 실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해 주려면 이자율을 묶어두든지 소득을 묶어두든지 하나 묶어두고 하나 묶어두고 초과 공급을 해소하려면 소득이 늘어야 되잖아. 그래서 주어진 이자율 수준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LM이 우측 간다. 그래서 실제 통화량이 증가하면 LM 우측, 실제 통화량이 감소하면 LM 좌측이에요. 앞으로 기억하세요. 뭐라고? 실제 통화량 증가, LM 우측. 계속 해보면 돼. 그러면 새로운 ISLM 균형이 A점에서 B점으로 가고 B점에서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떨어지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뭐라고요? 이자율 하락하면서 뭐가 증가해? 투자가. 또 소득이 이자율 하락해서 투자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형태로 우하향하는 AD가 노출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투자가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한다. 다시 한번 물가 하락은 실질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LM이 우측 가니까 이자율 떨어지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우하향하는 AD 곡선의 도출이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지난번에 IS 곡선의 기울기 얘기했는데요. 기울기. IS 곡선의 기울기 조금 복잡하려나?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IS 곡선의 기울기가 더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똑같은 통합 팽창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죠. 그렇죠? 똑같은 통합 팽창 이자율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자율 하락이 돼서 투자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얘에 비해서는 근데 어때? 이자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얘에 비해서는 소득이 훨씬 더 크게 늘죠. 그 이유는 IS가 완만하기 때문이지. IS가 완만하다면 AD 곡선이 더 완만할까요? 더 가파를까요? 가파를까? 자, 봐봐. 지금 결과적으로 이 B점에서의 소득 수준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소득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지금. ISLM의 균형 상태에서 소득 수준이니까. 같은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이자율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지만 소득은 더 크게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더 완만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에 AD 곡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나중에 뒤에서 할 거지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만 해두면 돼. 자, 339페이지 그 그래프 밑에 독립 투자의 증가와 경기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가 증가했다. ISLM 모형과 AD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독립적인 투자가 증가한 경우
투자 증가의 효과 좀 보자고. 전혀 뭐 어려움이 없어 이제. 평면 두 개 그리고요. 개형만 그려도 괜찮습니다. ISLM, 왼쪽엔 ISLM, 오른쪽엔 AD. 자, AS 곡선은 우리가 지금 아직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형태를 가정을 안 했는데 우상향 한다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AS가 우상향 한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RY 평면이고 여기는 PY 평면이고 투자가 증가하면 이 투자는 어디 들어있어? 그 밑에 수식 한번 써봐요. IS 곡선 수식 한번 써봐. IS 곡선. 계속 써보면 쓰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다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예요. 자꾸 써요. IS 곡선은 소비 투자 정부시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고 투자는 이자를 감소함수고 정부시는 외생을 주어져 있다. 자, 투자를 늘리게 되면 총 수요가 증가하죠. 그 투자에다가 위로 화살표, 투자의 위로 화살표, 수식에 투자 있잖아요. 투자 위로 화살표. 총 수요 증가에 전체를 묶어서 소비 투자 정부치를 묶어서 총 수요 증가. 좌측에 있는 소득도 증가해야 된다. 따라서 IS 곡선이 우측 간다, 좌측 간다? 우측 간다. 총 수요가 증가하면 IS 곡선 우측 간다.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자율이 어떻게 돼? 올라가고 소득이 또 올라간다. 이런 점 잘 보세요. 이런 점이 최초의 균형점이고 새로운 균형점 B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ISLM 모형은 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물가 고정 모형이라는 거예요. 물가 고정 모형이야. 물가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은 B점이야. 자, 여기 IS 곡선이 우측 가면요. IS 곡선 우측 가면 총 수요 증가 때문에 IS 우측 가는 거죠. AD 곡선 우측 갑니다. AD 곡선 우측 가. 최초의 물가에서 물가가 변화가 없을 때, 물가 수준이 P0, 여기서 변화가 없을 때 총 수요가 여기까지 증가하고 여기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이게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증가했어. 그런데 공급이 보세요. 공급이 변화가 전혀 없고 수요만 늘었으니까 최초의 물가 수준에서는 요만큼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 excess demand,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는 물가를 상승시켜서 물가가 P1으로 가고 산출량은 일부 떨어집니다. 여기가 Y2야. 최초의 균형점은 이런 점이고 물가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점은 B점이고 물가가 변한 상태에서 균형점은 C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제가 초보자들이 박스를 여기다 치라고 합니다. 여기 박스를 치고 물가 변화에다 박스를 치고
ISLM과 ADAS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가 변화를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 이거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외생적인 충격으로 와요. ISLM에. 충격으로 와고 여기서 물가 변화를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걸 많이 안 해. 그래서 다 틀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나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총 수요가 증가하면 IS 곡선이 어떻게 된다? 우측 간다. 첫 번째는요. 여기 투자 증가했어요, 지금.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 간다. 총 수요 증가하는 거니까. 두 번째, 요 IS 우측 가면 새로운 균형점은 요 ISLM의 새로운 균형점은 어떤 점이에요? B점이에요. 새로운 균형점 B점이야. 그때 소득이 Y1으로 증가하고 이자율도 R1으로 상승해. 이렇게. 여기서 보면 요 ISLM에서의 분석은 끝났는데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가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IS가 우측 가게 되면 AD도 우측 가고 IS가 좌측 가면 AD도 좌측 가는 요 AD가 추가로 우측으로 가. 그 결과 여기 물가 변화 없는 상태에서 요 P0 물가 변화 없는 상태에서 AD 곡선의 균형 상태에서는 B점이에요. 새로운 균형점 B점이야. 그런데 뭐가 발생해 지금 AD 우측 가면서 AD가 우측 이동하면서 여기 A, B만큼의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생산물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가 물가를 상승시키죠. 이게 물가 상승이 이게 중요해. 자, 이 물가 상승이 아까도 봤지만 어느 곡선에 있다고 저기 보니까 IS 곡선에 있어요? LM 곡선에 있어요? LM 곡선에 있죠? LM 곡선에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통화량이 떨어지죠. 이게 P분의 M. 실질 통화량이 떨어져. 아까는 우리가 물가 하락이 실질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얘는 물가 실질 통화량을 떨어뜨리고 어떤 곡선을 움직일까요? LM 곡선을 움직이죠. LM 곡선을. 좌측으로 보이죠. 그래서 LM은 요 LM 곡선은 실질 통화량에서 움직이고 실질 통화량이 떨어지면 좌측,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 우측 이렇게 LM 곡선이 좌측 가는데 마지막으로 그 표시를 좀 하면 LM 좌측은 얘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 물가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이후에 선택점을 봤더니 C점이죠. C점. C점에서는 Y0보다는 Y2가 더 높지. 그 말은 좌측 갈 때 얘보다 더 좌측으로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조금만 해야 돼, 이동을. LM이 여기까지만 이동. LM 제로가 LM1으로. 요런 점이 C점이고 산출량은 C점이고 산출량은 Y2가 돼요. 우리가 지금 보는 수준에서는 여러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요 IS나 요 AD나 AS가 한 번만 움직이지 여기에 지금 IS가 우측 가면 잘 들으세요? IS가 우측 가면서 AD도 우측 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총 수요가 늘면서 AD가 우측 갔는데 물가 상승 이후에 한 번만 LM 곡선을 이동시켜야지. 여기서 또 LM이 이동하니까 추가로 지금 변수들이 변한단 말이죠. 이자율도 변하고 산출량도 변하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ADAS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곡선 상해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일단 좀 이해하면 또 반복이 될 거니까 물가 상승을 반드시 ISLM에 반영해 준다. 근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줄 때는 실질 통화량 LM 곡선밖에 없다. 이거 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개방경제 ISLM PP 가면 어디도 있어요? IS 곡선에도 들어있어 이게. 그러니까 IS 곡선 또 움직이게 돼. 일단 우리가 폐쇄경제에서는 LM밖에 안 움직인다. LM밖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339페이지에 첫 번째 그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요? 순서를 먼저 밑에 투자 증가인데 밑에 그래프 밑에 설명 좀 보세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IS 곡선은 IS1에서 IS2로 이동한다 밑줄. 339페이지 밑에 그래프 바로 밑에 투자를 늘리면 IS 곡선 우측 이동한다. 총 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한다. 거기서 1에서 2로 가냐, 뭐, 0에서 1으로 가냐, 이게 아무 상관없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0에서 1 이렇게 가세요. 0에서 1. 나중에 이게 또 다른 데 가면 또 0에서 1 이렇게 가고 있어. 막 섞여 있는데, 항상 최초의 상태는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산출량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한다 밑줄. 총 산출량 증가, 물가 상승. 또한 물가 상승은 거기다 박스를 쳤어요. 물가 상승에다 박스를 여기 박스 쳤잖아요. 이거 박스.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서 LM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거기까지. 자, 위에 그래프로 올라가세요. 처음에 IS1에서 IS2로 화살표를 1번 IS1에서 IS2로 화살표 1번 그리고 AD1에서 AD2로 화살표 2번 P1에서 P2로 물가 상승 3번 P1에서 P2로 물가 상승 화살표 3번 다시 어디로 간다고? LM 곡선. 그 LM1에서 LM2로 화살표 4번. 그걸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일반 균형 모형은 요 2개 평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의 노동시장 평면까지 가야 되는데 그 3개 노동시장 평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총공급 측면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미 봤기 때문에 노동시장까지 다 같이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답안에서는 여러분 세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답안을 쓰기 어려워 실제 답안에서 그래서 요 2개 평면을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은 또 별도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 노동시장은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예요. 평면 하나 더 그려서. 노동시장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에 요 실질임금 써놔요.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은 뭐죠? MPL. 공급 곡선은 P분의 P expectation. 다 싫다 그러면 그냥 레이버 디맨드 레이버 서플라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간단한 문제에서는. 요 레이버 디맨드야 이게. 요 레이버 서플라이.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반영해 주면 돼? 물가만 반영해 주면 되네. 물가. 요 W0, L0 상태에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요 물가 상승 요것만 지금 반영해 주려고 그래. 물가가 상승해. 노동 수요곡선 움직여야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움직이지. 공급곡선이 물가 상승하면 어떤 가정을 둬? 화폐 환상. 화폐 환상. 왜 화폐 환상 가정을 둬야 돼? 굳이. 케인즈 건데. 요 ISLM 모형이 케인즈 모형입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의 가정과 어울리는 화폐 환상 가정을 두게 되면 이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을 뭘로 착각한다?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수 우측한다. 레이버 서플라이가 L0, L1 서플라이로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임금 떨어지고 고용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 처음에 A점이고 나중에 최종 균형점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가를 반영해 줬잖아요. 그래서 최종 균형점은 C점이죠. 물가 반영한 이후의 균형점이니까 C점. 이거 C점. 그 총수 충격하고 뒤에 가서 재정 정책하고 똑같아요. 자, 345페이지 가봐요. 345페이지. 일단 넘겨봐. 다시 돌아올 거예요. 345페이지. 거기 확장 재정 정책 거기다 동그라미. 확장 재정 정책 그래프에 그 앞에 그래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달라진 게 굳이 있다면 IS0에서 IS1 이렇게 가고 있는 것만 달라져. 다 똑같아. 앞에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든 투자 충격이든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충격이니까 똑같고 그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IS0에서 IS1으로 화살표 1번,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 2번, 물가 P0에서 P1으로 화살표 3번. 물가 상승하면 ISLM이 반영해 줘야 되는데 LM 곡선에 LM0에서 LM1 4번. 똑같아요. 똑같아. 전혀 달라질 게 없어. 그 밑에 설명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재정정책 효과를 봐버렸고 이 총 수요측 충격이요. 총 수요측 충격. IS를 이동시키는 총 수요측 충격. 이거 봐버렸고 통화량 변화도 뭐 똑같은데 통화량 변화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는 이제 341페이지 거기 펴놓고 잠깐 쉬겠습니다. 341페이지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 총 요소 생산성 증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여러 번 나올 거고 총 요소 생산성은 지난번에 한 번 나왔었는데 총 요소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 수준의 변화, 경제 제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총 요소 생산성 변화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Z라고 간단하게 씁니다. Z라고. 좀 쉬겠어요?